안녕하십니까. 김낙곤의 시사 본색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 쏟아진 수많은 뉴스들 속에서 우리 삶과 직결된 뉴스, 시사의 본질, 본색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순서는 집중 인터뷰를 통해 시사를 들여다보는 인더 시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도학숙의 서재경 원장과 함께 올해로 25년째를 맞는 남도학숙과 지역 인재 양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서재경 원장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사본색이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남도학숙이 올해로 25년입니다. 명절 맞아서 고향에 내려오신 분들 중에도 이 남도학숙 출신도 계시고 또 현재 남도학숙에 있는 학생들 명절 맞아 내려와서 집에서 이 프로그램을 보고도 계실 것 같습니다. 먼저 25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우리 인사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훌륭한 교육시설을 지어주신 도민, 또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난 25년간 열악한 지방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남도학숙을 지원해 주신 광주시, 전남도, 그리고 후학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이렇게 지원금과 장학금을 보내주신 고향의 선배, 기업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도학숙이라는 건 어떤 곳이라고 얘기하셨죠? 남도학숙은 호남의 영재들이 모여 사는 집입니다. 서울에 유학을 온 호남의 영재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서울에서 가령 택시를 타고 남도학숙을 가자 그러면 택시 기사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라도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와서 사는 집이라고 하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아주 그분들이 아주 핵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이미 남도학숙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게 서울에서는 아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사는 집이라는 그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25년 전에 이걸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했던 게 남도학숙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남도학숙만 있는 건 아니죠, 서울에? 서울에 7개 그런 학사가 있습니다. 가령 강원도, 경기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우리 이렇게 해서 7개의 지방 학사가 있습니다. 대구도 지금 요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면 남도학숙이 몇 번째나 됐고 첫 번째 만든 곳은 어디고 그렇습니까? 아마 우리가 거의 첫 번째 거의 비슷한 시기에들 했습니다. 문을 연 거는 저희는 1994년 2월 28일에 개관을 했으니까 25주년이 됐네요. 지난해에는 은평구에도 2호관, 작년에 제2학숙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학숙, 2학숙. 제2학숙 은평관을 작년 2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지은 곳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건 우리는 이제 동작관이라고 합니다.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데 1학숙은 편의상 저희가 동작관, 2학숙은 은평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동작구에 하나, 은평구에 하나, 두 군데에 강북에 하나, 강남에 하나 그렇게.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거기 있는 거죠? 1학숙이 조금 더 큽니다. 지금 동작관은 850명이 생활을 하고 있고 은평관은 604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1,500여 명 정도. 1,456명 이렇게 됩니다. 그럼 25년이 됐다면 4반세기인데 그동안 거쳐간 학생들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통계로 보면 13,000명 정도가 여기를 다녀갔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아주 큰 인력입니다. 이런 그 남도학숙만의 자랑이랄까요? 이것만큼 우리가 뛰어나다 좀 자랑하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 학사가 있는데 남도학숙이 규모에서도 제일 클 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 수도 그래서 제일 많습니다. 처음부터 남도학숙은 꿈을 아주 크게 잡았어요. 꿈을요?
그 처음에 이걸 만드신 우리 선배들이 아주 큰 꿈을 여기다 담아서 이 집을 지었습니다.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주도권을 잡는 때가 곧 올 것이다. 우리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서울까지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 네.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기서 잘 키워서 그런 인재로 만들어 보자. 지덕체를 포함한 전인 교육을 시키겠다는 꿈을 담았어요. 그건 뭐냐, 리더들을 키우겠다는 뜻이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때 전라남도 인구가 400만이라고 통칭할 때입니다. 400만이면 지금은 300만도 안 되는데. 지금은 줄었죠. 네, 그런데 네. 그때는 25년 전에는 통칭 400만 도민 이렇게 할 때인데 네네. 그때 도민들이 상공인들, 소상공인들까지 성금을 다 내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행정기관만 돈 낸 게 그냥 아니었네요. 보통 지은 집이 아니고 네. 대단한 꿈과 그 열정을 가지고 도민들이 다 힘을 보태서 지은 집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굉장히 엄숙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400만이면 지금보다 인구가 더 많은 때인데 지금 예. 한 290만 정도 될 예. 것 같은데요. 그것도 안 되나? 근데 그런 당시에 그 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호남에서 그렇게 만든. 그러니까 이미 그 선배들이 지혜로운 선배들이 보면 우리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네. 축소돼가는 호남의 모습을 보면서 네. 굉장히 가슴 아파하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이렇게 인구가 주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일까? 아마 답은 인재를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 답이다. 이렇게 사람을 키우는 것이 예, 답이다. 사람 키워야 우리가 산다. 이런 생각을 절박하게 하셨을 거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그런 뜻이 담겼군요. 네. 우리가 남도 학수가면 학숙이 뭐 이렇게 숙식 자고 이런 생각이어서 방금 말씀하신 개념을 생각하기보다 학생들 보내서 그냥 기숙하는 이런 것을 생각했는데 좀 예, 출발점 그렇지 꿈이 않았네요. 그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 학사 중에 저희는 생활교육이라는 걸 시켰어요. 처음부터. 다른 학사에 없는 다른 학사에 없는 커리큘럼입니까? 다른 학사는 네. 하숙집 비슷했어요. 처음부터. 네, 근데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들어와서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생활교육을 시킨다.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굉장히 생활교육을 강화해서 학생들을 키웠던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남도학숙을 얘기하면 서울에 있는 공간이라 우리 네. 지역과 무슨 지역 발전과 무슨 연관이 있겠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역 발전에 어떻게 이바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접적인 이바지를 했다고는 말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저희 졸업생들의 대충 보면 4분의 1 정도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시거든요. 네. 고향에 돌아와서 여기서 고위 공직자가 되신 분도 있고 선출직 공직자가 되신 분도 있고 네. 그러면 그런 게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되시는 다시 거고 돌아온 인재들이 돌아온 있었다는 인재들은 와서 네. 직접 기여를 네. 하실 거고 네. 외지에 남는다고 해도 그분들이 성공한 인사가 된다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지역에 직접 간접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교육이 100년 대계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는 말씀 같습니다. 근데 지역에서는 또 한편으로 해마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게 고민입니다. 그런 맞습니다.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얘기도 있죠. 청년 유출을 부추기는 정책은 아니냐. 또 수도권 유학생들을 위한 남도학숙이 지역에 남아있는 학생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제도는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나간 사람들을 지원하고 남아있는 학생을 안 키우냐 하는 그런 불만이 있으시다면 그건 아마 필경 여기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시도가 뭔가 좀 획기적인 지원책을 많이 만들어다오 하는 그런 요청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25년 동안 그동안의 성과를 한번 진단을 본다면 네. 인재 양성의 측면에서 그 성과는 어떤 측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13,000명이 다녀갔다는 말씀을 했죠. 사실 그 하나하나를 떼놓고 보면 굉장한 인재들입니다. 뭐 우리 지역의 후배들 머리 좋은 건 다 아시잖아요. 네. 공부 잘합니다. 대체로 우리 남도학숙에 들어온 학생은 전국 분포를 봤을 때 상위 5% 이내에 드는 사람들이고 네.
그중에 절반은 상위 3%권에 드는 우수한 학생들이거든요. 네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3% 5%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잘 자라서 사회로 나갔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 굉장한 도움이 되는 역할이 아닐까 네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10년은 돼야 그게 제목이 되듯이 사람은 키울 때 한 세대는 키워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25년이 됐으면 이제 남도학숙이 제대로 뭔가 역할을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 역할을 되길 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그 남도학숙 원장으로 취임하신 게 2016년 8월에 네. 10대 원장으로 취임하셨어요. 네. 그동안 학생들과 생활해 오면서 이제 이런 현실적인 면에서 앞으로 그 과거의 우리 이상과 비추어서 우려되는 점이라든가 앞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예, 저도 나이 들어가니까 이제 우려가 자꾸 커져요. 이게 아마 나이 든 증세일 수 있는데, 네. 그 우선 크게 봐서 한국 청년들 전체, 남도학숙이 아니라 한국 청년을 전체를 놓고 보면 네. 어떤 점이 우려스러우냐? 네. 재능이 있고 역량이 아주 뛰어난 젊은이가 그 재능을 제대로 살리지 않고 그냥 소소하고 작은 행복에 만족해서 살겠다 그러면 그럼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고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네네네. 이런 점에서 저는 한국의 청년 전체에 대해서 그 소위 소확행 무드를 좀 염려하는 편이고요. 우리 남도학숙 청년들 놓고 얘기를 하면은 하숙집처럼만 생각하면 지금 사회성 인성이 길러질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를 자기 살아간 하나의 커뮤니티로 생각을 하고 그 커뮤니티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자기도 뭔가 좀 기여해서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을 내면 그때부터는 사회성 인성이 길러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안에 여러 개 동아리 활동이 있을 수 있는데, 남도학숙 안에도 동아리가 동아리가 있습니다. 예, 그럼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뭐 축구부도 있고 테니스부도 있고 탁구부도 있고 뭐 영화 감상부도 있고 다도회도 있고 네. 또 토론회도 있고 여러 개의 동아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활성화가 잘 안 돼요.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생들도 절반 이상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합니다.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요. 그러면 공무원 시험에 도움 안 되는 거는 다 외면하는 거죠. 그 좋은 기회를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곳에서 아주 작은 것만 얻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제가 느끼곤 합니다. 우리 욕심은 여전한데 학생들의 관심이나 또 그 학생 뒤에 있는 학부모님들의 그 생각은 우리하고 조금 달라서 한 배를 타고 노를 반대 방향으로 젓는다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25년을 맞은 시점에서 그럼 어떻게 운영 발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남도학숙도 지금 25년이 됐기 때문에 세월이 꽤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했던 초심이 지금 많이 와서 많이 이완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가면 뭐 먼지도 끼고 거미줄도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털어내가지고 옛날 어른들 표현대로 해연 경장, 검은고 줄이 늘어지면 그 줄을 다시 팽팽하게 매야 재음가가 나오듯이 해연 경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첫 번은 남도학숙의 지금 그 운영 구조를 지금 같은 관청이 주도하는 체제가 아니라 소위 거버넌스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협치를 하도록 바꾸는 것이 첫 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시청자가 이제 궁금해할 수 있는데 그 시도가 운영하는 관치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텐데 네. 광주시, 전라남도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지금 남도 장학회라는 재단 법인이 있고 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거기 공동 이사장이십니다. 두 분 이사장이시고. 예. 네. 그런데 이 두 분이 2년마다 한 번씩 이 사무국을 직접 관장을 하세요. 한 번은 광주시가 사무국 2년 책임. 동안은 광주시에 있다가 2년이 지나면 전라남도로 갔다가 또 다시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사무국이 왔다 갔다 하면서 2년씩 이렇게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남지사가 사무국을 관장하고 계시는데 그게 내년 4월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그 2년 동안은 전남지사가 말하자면 실질적인 이사장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휘하의 참모들이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도지사를 보좌하는 그런 형식이 되니까 모든 의사결정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남도학숙이 좋은 교육기관이 되려고 그러면 이거는 교육의 전문가들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한 도구로 쓰려고 그러면 지역 발전의 전략가들 또 좋은 뜻으로 후원을 많이 하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 이런 분들로 이사회를 재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발전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그 이사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거버넌스 그게 구조 협치로 좀 예. 이번에 25년 받았으니까 좀 이제 바꿔 가보는 게 어떻겠냐. 그렇습니다. 지금 딱 바꿔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아마 이제 그 거버넌스 이 시도지사가 중심이 된 건 두 시도에서 돈을 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아마 25년 전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을 거예요. 이 재정 문제 같은 경우에 어떤 좀 뭐랄까요? 지금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다든가 지금 방법이 없을까요? 1년에 한 30억 정도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면은 학생들이 내는 돈하고 시도가 지원한 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칭이라는 개념을 쓰지요. 그래서 학생들은 한 달에 16만 원씩을 내는데 그걸 모으면 1년에 한 30억이 되고 시도가 30억을 지원해서 60억 규모로 우리가 살림을 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협치 개념을 도입하면 우선 뭐가 좋아지냐. 시도의 보조금을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재단법인 남도장학회가 적정한 수익 사업도 벌리면서 시도로부터 재정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더 좋은 서비스를 학생들한테 할 수가 있고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교육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좋은 프로그램, 좋은 학습을 시키려고 그러면 당연히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는 교육비는 거의 지원을 못 받았어요. 이 프로그램을 보는 그 시청자들 또 남도학교 보내고 싶은 또 분들도 지역민도 많이 계실 텐데 이제 아까 말씀 그 남도학교 앞으로 변화의 방점을 또 설명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번에 입사하게 된다면 어떤 형태의 서서히 변해갈 거다라고 얘기하신다면 우선 그 시도민들께 조금 미안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도 경쟁률이 2대1이 넘습니다. 과거에 3대1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완화가 돼서 2대1 수준인데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늘 죄송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도 가령 협치가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제3회, 제4회 학숙을 지을 수 있는 기반도 빨리 마련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다 수용을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여기 들어오면 학생들이 안전하게 객지에서 아주 안전하게 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25년 동안 한 500만 그릇의 밥을 우리가 공급을 했는데 단 한 번 식중독 사건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치면은 정말로 값싸고 편하게 그 학생들을 안전하게 공부만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조성되니까 남도학숙에 들어오는 건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온 김에 작은 것을 얻어가려고 하지 말고 욕심을 내서 좀 큰 목표에 도전해가지고 큰 것을 이루는 그런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건 비단 그 학숙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오늘 내려오셨으니까 이제 지역에서는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인재 육성과 관련된 정책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인재 육성 전문가로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서 광주시와 전라남도 달라질 점, 아니면 지역에서 좀 응원해 줄 점 그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오늘 오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 독립할 때 미국의 인구가 25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50년 만에 세계 최강국이 됐거든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 사람마다 다른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다면 미국은 조그만 도시 하나를 지을 때, 마을 하나를 지을 때 동시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굉장히 실용성이 강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게 아마 미국을 세계적인 강국을 그 단기간에 만든 비결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우연히 지금 광주 전남 인구가 미국 독립 당시 인구 비슷해졌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우리 150년 뒤는 어떻게 될까? 저는 그 답이 오늘을 사는 우리 시도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게 그 답이 그 속에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역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재 키우는 거, 교육을 강화해서 좋은 인재 키우는 거, 이것을 1번 순위에다 둘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남 출신으로 세계화 시대에 맞춰 동북아의 중심 국가가 될 대한민국에서 큰 인재를 육성하자고 25년 전에 설립한 것이 사반세계 된 곳이 남도학숙이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됐습니다. 그 사이 그런데 호남의 인구는 더 줄어들었고 경제력은 더 많이 쪼그라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시사본색에 출연했던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남 인재 양성에 수백억 쓰는 거 아까워하면서 사회간접자본 수천억을 쓰는 건 그렇지 않냐라고 얘기했는데요. 남도학숙이 됐건 그 무언가가 됐건 호남 인재 양성이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 지역이 어떤 인재를 어떤 방식으로 키워내고 지원해야 할지 다시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서재경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한 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이슈를 찾아 그 속의 내용을 날카롭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이슈 저격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 저격에서는 손혜원 논란과 도시 재생 사업을 꼽았습니다. 이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목포대학교 최성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손혜원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투기다, 그렇지 않다, 이해충돌이다, 그렇지 않다, 여러 논란이 떠들썩하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그 두 가지 관점만으로 보면 뭔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은 그 사건 이면에 담긴 중요한 쟁점들을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먼저 손혜원 의원 사건의 논란의 핵심 내용을 한번 먼저 짚어보고 그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고민할 점이 뭔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른바 손혜원 의원 사건 내용의 사실 확인,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 궁금한 게 손혜원 의원이 구입한 게 이제 등록문화재다. 그래서 등록문화재가 될 것을 미리 알고 구매를 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이익을 노리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등록문화재는 뭔지 또 그리고 지정문화재는 뭔지 이런 차이를 먼저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듣고 진행하면 좋겠는데, 네. 빨리 말씀드리면 네. 지정문화재는 네. 이제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네. 연도로 하면 100년 전 정도 최소. 지금부터 100년 전. 예, 네. 100년 전에 탁월한 학문적, 예술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지정하는 겁니다. 예. 지정에는 원형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원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100년 안에 있는 문화재급의 것들이 사라지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 또 소소한 거 학문적 가치가 있는 게 막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문화청에서 고민할 때 서울에 보면 국도극장도 있고 국도극장. 예, 서울에 오래된 극장이 있습니다. 100년 안에 있는 내용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거죠? 네. 그 쉽게 말하면 근대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네. 광주도 많고 목포도 많고 있는데 그 중에서 너무 쉽게 사라지니까 그럼 이건 지정보다는 목록에다 올려놓자.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문화재 등록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등록 문화재는 지정하고 다르게
원형을 어느 정도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조금씩 변형도 한 게 수치적으로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4분의 1 정도는 좀 고쳐도 인정을 해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원 같은 경우도 지정문화재는 거의 다 100% 지원이 나오지만 수리 예산에서 등록문화재 같은 네. 경우는 30% 미만으로 지원이 나오고 다만 이 지원이 나올 때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개하지 않으면 지원도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손혜원 의원이 등록문화재를 알고 했다. 이 등록문화재 관련해서는 이거는 다른 의원이 목포 지역에 있는 의원이 한 거지 손혜원 의원 자체는 이것을 문화재로 알고 때문에 투기했다. 이거는 아니라고 분명히 밝혀졌죠. 예, 등록문화재 제도가 2001년도에 네. 처음으로 이제 법제화됐고요. 네. 그동안에는 특정 건물 하나하나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해서 관리하는 방식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공간 위주로 중요한 그 지역이라고 해당되는 지역을 설정을 해서 그 지역의 문화유산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라고 하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에 일부 관련된 건물들이 들어있는 거지 등록문화재 특정 몇 개를 매입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예, 그리고 이 지역의 좀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등록문화재 이번에 뭐 지정되는 구역 그 범위 설정하고 관계없이 이미 국가사적하고 전라남도 문화재가 4개가 이 지역에 밀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손혜원 의원 관련된 또 최근 그 건물이 있는 지역은 목포 진지라고 하는 전라남도 문화재가 있어서 그 주변 지역은 다 문화재 보호구역에 해당이 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짓거나 뭐 주상복합 건물을 짓거나 하는 게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투기가 가능하다라고는 네. 보기 어렵습니다. 등록문화재와 지정문화재 차이가 뭐냐고 했는데 벌써 거기까지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그 개인 소유 주택 이렇게 수리하는데 뭐 왜 국민 열쇠로 하냐 이런 비판이 얘기는 방금 들어보냐면 그것은 일정도 잘못된 얘기죠. 예. 지원되게 돼 있는 거네요. 문화재로 지정하거나 등록은 사유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요. 개봇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등록된 거에서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죠. 지원도 그렇게 받는 거지만 우리가 지원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또 같이 더불어 제약까지 받는 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원만 부과한 것은 어느 한 면만 일각을 부과한 거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가에서 문화재나 시도에서 지정을 할 때는 전체 국민의 어떤 동의를 받아서 국가가 지정하고 등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보존하고 보수하는 거에 책임도 국가와 국민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숭례문 분리났을 때 국가 예산으로 수리하듯이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그 구역이 등록문화재 구간으로 범위만 설정이 돼 있지 어떤 건물들을 어떻게 지원한다라고 하는 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올해 연말까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 계획들이 나오게 돼 있는데요. 뭐 이미 뭐 손혜원 의원 관련된 건물들이 뭐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네. 언론에 나간 것은 그것은 와전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전된 예.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시민들 생각할 때 그렇게 정부 지원도 받고 이 제도가 돼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부동산과 관련된 그 땅값이 등록문화재가 되면 땅값이 오른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세간의 의혹이 어때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팩트 체크를 위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죠. 네. 그거는 목포에서 네. 이제 그 구역이 네. 지가가 조금 상승하게 된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이미 이제 인천이나 군산이 개항장 유적지들이 근대 역사 여행지로 이렇게 곽강을 받으면서 목포에도 그런 유적이 많이 있는 지역인데 이제는 이 지역도 관광객들이 몰려올 거라고 하는 그런 흐름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씩 상승됐기 때문에 자발적인 활동가들이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도시재생사업, 문화재청 사업들이 생기면서 기대치가 좀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이 등록문화재 이번에도 공간으로 설정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는 거예요. 소유자에게 문화재 등록을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하는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제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소유자분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본인 건물이 문화재 구역에 들어간다, 뭐 문화재 문자만 나와도 사유재산에 침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신청의 동의를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건물은 주인이 여러 명인데 그중에 한 분만 동의를 해줘가지고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구간만 같은 건물인데도 등록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재 등록과 동시에 땅값이 올랐다. 이런 부분도 역시 잘못 알려진 내용이다. 조금 오른 부분이 있지만 조금 오른 것도 장기간에 걸쳐서 이 지역이 개항장 거리고 근대 문화유산
숲과 관련된 곳이기 때문에 점차 상승해서 지금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등록이 결정된 게 작년 8월 이후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땅값이 막 4배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낭설로 보실 수 있죠.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저는 도무지 문화재 구역이나 문화재로 지정된 곳에 투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게 네. 제가 문화재 보존 운동을 20, 30년간 해왔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종로에 서울에 와보시면 예전에 그 피막길 골목 있죠? 피막골. 네, 뭐 그걸- 마차가 피해가는 길이라고 그렇죠. 피막길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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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사실은 뭐 엄밀하게 말하면 임금이 타든 마차가 피해간다고 한 건데 네. 거기 옛 거리가 아직도 살아 있었어요. 네. 우리 뭐 아시면 파전에 막걸리 그렇죠. 마시고 서울에 네네. 오시면 가끔 가다가 거기 보면 많이 있었어요. 가셨거든요. 네네. 네. 이게 다 사라졌어요. 사라졌는가요, 지금? 네. 네. 그래서 거기 건물들 다 들어설 때 제가 또 서울에는 문화재 보법이 잘못돼서 3만 제곱미터, 쉽게 말하면 10,000평이 넘어가야지만 발굴 조사를 할 수 있었는데 쪼개게 해가지고 해요. 뭐 1,000평, 2,000평으로. 그 제가 2000년도에 기억이 나는 게 새벽에 돌아다니면서 1월 1일 새해 첫날 돌아다니면서 그 현장에 대해서 재개발하는 거를 발견하고 이 주춧돌 이런 걸 발견해서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때부터 서울시의 핵심 지역에 발굴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발굴도 못했어요. 면적이 쪼개게 하다 보니까. 네. 그런데 그때 피막길에 보존하다 보닐 때 저 지역 사람들이 개발 못한다고 문화재로 지정되면 못한다고 파묻으라 그랬다니까요. 저보고. 저를 파묻으라고. 저는 파묻으라고. 사람을요? 그럼요. 개발에 네. 반대한다고. 네. 그다음에 또 아시지만 풍납토성 같은 경우도 거기 지금 서울에 보면은 보존하라고 백제유적 보존하라. 저 보존하라고 테러 당해서 골목골목 도망다니고 피해고 그랬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전남도청 아시죠? 네. 제가 여기 스튜디오도 10년 몇 년에 다시 오는데 네. 전남도청 원래 일제 때 본관 말고 우리가 바라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그 70년대 건물 있죠. 사실 우리 광주 민주화 그 투쟁할 때 그때 가장 많은 시민군이 학살당했던 곳 아닙니까? 전 이게 더 중요하다 지키자라고 할 때 전라남도 광주에서 몇몇 인사들 저거 철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막아놔서 그나마 3분의 2가 지켜지고 있는 거고 지금 보존하자고 하는 거죠. 저 얼마나 욕 많이 먹은 줄 아세요? 일본한테. 그 문화재에다가 예. 문화재로 지정되면 등록되면 투기가 된다? 이건 있을 수가 없고 최근에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자. 이게 문화재 한번 사라지고 나면 영원히 사라지는 건데 그래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이 모여서 지가가 조금 올라간 것뿐이지 이것도 최근의 일이지. 네. 여태까지 문화재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자기 주변에 문화재로 지정되면 건축 못하고 재산권 제약받으면 지정에 찬성하는 분 누가 있습니까? 다 반대하죠. 네, 그렇죠. 말씀 들어보니까 뭐 나오면 신고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개발이 그렇죠. 어려워지니까 많았던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 들어보면 결국 이게 문화재로 지정돼도 뭐 큰 혜택이 없고 정부 지원이라는 것도 일정 정도 보수할 수 있는 비용인 거고 두 번째는 부동산 땅값 상승도 기대할 만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손혜원 의원은 무슨 이익이 있어서 여기다 했는가? 뭐 손혜원은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두 분이 보실 때 그 내용들을 갖다가 좀 분석해 주신다면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이제 목포에 와서 목포의 근대 문화유산 건물들이 쭉 즐비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매력에 빠지신 것이 시작인데 그만큼 이제 목포 원도심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걸 느꼈고요. 지금 현재도 문화재청에서 하는 이 등록문화재 구역이 설정이 되고 또 뉴딜 도시재생 사업 구간으로 설정이 돼 있는 지금 현재도 제가 어제 갔을 때도 한편에서는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일부 건물들을 헐고 있는 장면을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을 빨리 뭔가 긴급 수혈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항상 그것을 자주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거리에 예술인 10명만 빨리 정착을 해가지고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 전체 분위기가 바뀔 거다. 그 분위기를 바꿔주는 역할을 자기가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왔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이었다고 보여지는데 네네. 이제 그게 국회의원으로서의 맞는 행동이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국회의원이 법률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면 되느냐라는 지적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오히려 또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긍정적인 것은
오랫동안 문화재 보존 운동을 했던 저 같은 사람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100번 이렇게 강의하고 설명하는 것보다 손혜원 의원 한 분이 한 번 동네 주민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파급 효과가 훨씬 크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긍정적인 면에서. 네. 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이 내용 관련 그 사실 확인, 팩트 체크하고 그 연관된 도시개발 얘기 했는데요. 잠시 시키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목포와 전국을 넓혀서 이렇게 개인이 나서서 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관주도로 해왔던 도시개발과 역사문화 공간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었길래 이런 또 개인이 나서는 형태, 또 국회의원이 나서는 게 또 이해 충돌까지 얘기가 나오는가에 대한 걸 한번 그 문화 전문가로서 두 분이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그동안 목포시 근대 역사 건축물을 한 보존하는 활용 잘해왔다고 평가하십니까? 어땠습니까? 목포 시민들의 인식과 뭐 활동은 그래도 좀 앞서갔어요. 예를 들면 1999년도에 일제 수탈의 상징인 동양척식 회사 건물이 철거될 위기에 있을 때 네. 시민들 그리고 학자들이 연대해서 그것을 지켜내고 문화재로 만들고 그런 것들은 목포가 앞서갔는데 좀 아쉬운 거는 정책적으로 네. 이 지역을 뭔가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역사, 문화, 관광지로 개발을 한다든가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행정적인 면에서는 좀 뒤처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부산, 군산, 인천 이런 지역이 개항장 유적지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때 목포가 좀 뒤처져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약간의 어떤 이런 좀 돌출적인 적극적인 행동들이 보여지면서 오히려 좀 일반인들의 마음을 사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우리 목포에 계시니까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하신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 목포에서 보면은 이 재생사업 한다고 했는데 가보면 목포역에서 가보면 그 루미에는 거 조명거리 아시죠? 이런 식으로 엉뚱한 데만 돈을 쓰니까 목포 지역의 활동가들 이 시민사회에서 들어가서 공방 만들고 지키고 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하다 보니까 시는 권력과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엉뚱한 거 하고 그다음에 일부 전문가들이나 사람들은 시역에서 돈과 예산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부진하죠. 그때에 나선 사람이 저는 손혜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건 이제 앞으로는 국회의원 신분도 이제 곧 끝납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분들, 뭐 이런 전문가들이나 활동가들과 같이 또 목포시와 같이 또 전라남도와 같이 해서 같이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만들어 간다라면 정말 좋은 결과가 됐듯이 조금 더 지켜보고 차분하게 해 나가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자체 역량도 높아져야 되겠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손혜원 의원처럼 이렇게 개인이 하는 경우에 대한 걸 그럼 개인이 다 앞으로 그러면 이게 개인이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또 그런 의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더라라고 말씀하신다면 다 그렇게 개인의 어떤 그 부동산을 아니면 문화재를 사거나 이걸 다 맡겨만 두고 그냥 보면 되는 거냐라는 또 반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의 역할. 예, 왜 그러냐면 민간 협력 체제를 해야 되고 활동가들도 뭐 행정이나 정치인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데 관이 왜 역할이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이번에 등록문화재를 공간으로 설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소유자들이 그 건물들을 헐거나 매매하거나 했을 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경관을 유지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법적인 그 제어 장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그것은 민간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간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뭐 눈치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문화적 가치에 대한 보존 의식을 널리 알려가지고 주민들을 참여를 끌어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목포에서 일어난 논란이지만 전국적인 다 고민인 거고 저희가 오늘 모신 스튜디오에 또 광주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도 역사 문화 공간이 꽤 많습니다. 네, 네. 이거 어떻게 우리 양림동 일대가 또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고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양림동은 제가 처가가 백운동이어가지고 네. 올 때마다 양림동을 자주 가서 이렇게 모니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포의 양동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정착하고 또 근대 한옥도 많이 있는 지역인데 저는 주제는 굉장히 잘 선정했다고 봅니다. 목포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거점을 이제 1904년 기준으로 양림동으로 옮겼거든요. 근데 목포에는 유적이 교회하고 학교 선교사 사택 하나만 남아 있는데 양림동에는 비교적 많은 유적들이 다양하게 보존이 돼 있고
빠른 시기에 근대 역사 마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것도 예술인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건물들을 지금 보고 그냥 눈으로 이렇게 감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들을 좀 활용하는 그런 용도로 적극적으로 좀 써야 되고 주로 지금 포인트가 외국인 선교사들의 어떤 역사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데 이 선교 역사에서 실제 한국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봉사하면서 헌신적으로 살아갔던 분들에 대한 그 스토리텔링 작업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연계 부분도 중요합니다. 목포의 양동과 순천에는 또 똑같은 지역이 매곡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기독교 선교 역사 박물관을 지어가지고 선교 여행의 순례 코스를 지금 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양림동하고 좋은 경쟁 상대가 지금 등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변화상도 잘 보시면서 순천, 목포, 강주, 양림동을 연계하는 코스 그리고 공동의 홍보 작업 이런 것들을 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광주에 오면 제일 슬픈 게 전남도청이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뭐 복원을 하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 역사에서는 전 기억이라고 생각해요. 메모리얼. 이런 기억들을 우리가 좀 남겨두고 활용하고 하는 것들을 한다면 광주에 지금 가장 아쉬운 게 이제 양림동 지역이나 더 아쉬운 거는 사실 5.18 유적지의 이 기념관 아파트 다 들어섰잖아요. 상무대에서 저도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이 전부 아파트로 변해서 실제로 여기에 5.18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게 그냥 옮겨놓고 있고 그다음에 이 광주 금남로나 이쪽 지역에 보존해야 될 기억들 이건 정말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더 아쉬운 거는 전남도청 그리고 그 뒤에 양림동 이런 것들을 저는 근대 기억의 거리로 해서 군산, 목포, 광주로 본다면 이렇게 또 선으로 연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광주가 뭐 예전에 어떤 문화예술의 고향, 그다음에 근대 기억의 거리, 그다음에 현대에서 정말 이 아세아 전 세계에서 나설 수 없는 민주화의 상징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훨씬 더 광주가 더 빛나고 이름처럼 빛나는 광주가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 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 그다음에 관 이런 것들이 개발 주도가 아니라 보존해 나가면서 활용해 나가는 이런 좀 이게 마인드가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뭐 이렇게 도청 얘기하셨지만 또 이쪽 지역에는 뭐 일제 관련 일신방적 같은 그런 곳이 있다라든가 또 5.18 때는 또 뭐 시민군 윤상원의 그 들불야학을 했던 곳이 또 시민 아파트가 아주 오래되고 남아 있는 곳도 있어서 고민이 되는 지점이 그러면 원형대로 그대로 두는 게 답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고민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원형대로 둬야 되고 하는 문제는 이게 정말 역사적 가치와 상징성이 있는 부분은 저는 원형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논의가 된다면 외부나 이런 것들은 좀 남겨놓고 내부에서 했던 활동들이 중요하다면 전 내부도 보존해야 된다고 보지만 만약에 이 건물을 보존하고 앞으로 이것도 좀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젊은 세대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와서 다양한 계층들이 여기서 활동을 해야 된다면 조금의 편의시설은 바꿔줘야 되겠죠. 다만 여기서 기준을 정하는 부분에서 얼마만큼 다 변형을 할 거냐. 이 부분은 저는 뭐 제가 일방적으로 어디까지라고 보다는 사용하는 광주 시민과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합의를 통해서 이런 과정들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관에서 야 40%만 놔두고 나머지는 고쳐 이거보다는 시민과 전문가와 이런 분들이 합의해 나가는 이 과정이 정말 민주교육이라는 거죠. 또 문화교육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의하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는 고치고 어디까지는 보존하자. 이것들을 결정되고 나면 관에다가 주는 거죠. 관에서는 이 원칙을 지키는 거죠. 제가 말씀 하나 못 드린 게 하나가 있는데 사실 지정문화재는 국가도 할 수 있고 시도에서 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근데 등록문화재 제도는 문화재청 중앙정부만 했습니다. 그런데 6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법이 개정됐습니다. 12월에. 작년 12월에 개정돼서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이제 6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등록문화재를
문화재로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활성화되는 훨씬 더 중앙 통제가 느슨해지거든요. 강압적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지역에서 광주, 뭐 목포 이런 지역에서 얼마든지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하고 등록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목포, 군산, 광주도 좀 이렇게 관련 전문가들 더 양성하고 활동가들 또 더 많이 오게끔 하고 또 외부에서 또 이게 전문가들을 결합을 해서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는 정말 도시 재생이 잘 되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하실 때 보존과 개발에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과거에는 문화재 보존과 개발이 대립되는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병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고요. 그게 이제 요즘 유행하는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의 문화재를 보존하자라고 하면 보존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오래됐으니까 가치 있으니까 남겨놔야 된다는 생각만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문화재를 보존하고 복원을 한다고 하면 사용 목적을 먼저 생각을 해서 활용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만든 다음에 그것을 병행시켜 나가는 과정을 밟는다면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가야 되고요. 지난해 아마 제가 알기로 그 조흥은행 건물이 강주에서 지금 철거가 돼서 많은 분들이 아쉽게 생각하는데 목포에도 조흥은행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 등록문화재가 돼 있는데 단순히 보존을 하는 게 아니라 목포문화원이 그 건물을 사용을 하면서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문화센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용 목적이 명확하게 나오면 그 고민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내기가 훨씬 편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다시 목포 얘기로 가서 오늘 얘기를 서서히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그 도시재생 누리 사업이 이제 국정과제에 또 국책과제에 포함돼 있는데 오래된 역사 건물, 역사 공간에 대한 섬세한 접근이 없다면 이제 개발 논리로 도시의 중요성을 놓치게 할 수는 없는데 목포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에 서산 옹금지구인가요? 거기가 지금 재개발이 무산되면서 이제 그 지역민들의 또 한 축은 그냥 실망하고 있다, 고심하고 있다 해서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불편과 요구의 어떤 균형을 잡는 지점에 정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야 될까요?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상황이거든요. 보존을 하고 그 마을을 전통 경관을 유지하면서 지역민들이 함께 잘 사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자. 그런데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지역 주민들이 재입주할 수 있는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불법 건축물도 많고 고령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향을 선회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의견이 분분했고 누군가 정책적으로 치고 나가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시공사가 포기 선언을 하면서 목포시에서도 3월 달까지 그 지금 허탈해 있는 지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문화재 전문가들이 거기 조선내와 공장 부지에 있는 근대 산업 문화유산을 활용을 하면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고요. 회사 측, 그 소유를 하고 있는 회사 측에서도 문화재 등록을 했지만 앞으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이 좀 부족해요. 조선내와 그렇죠. 회사 측에서도 문화재 등록을 했지만 우리가 이거를 어떤 문화센터나 문화공간,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주면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이해가 좀 늘어날 텐데 그 앞으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그냥 문화재가 돼서 아파트가 못 지어졌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계속해서 갈등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조선내와 그 공장이 굉장히 특색 있는 건축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쉽게 말하면 문화예술인들의 젊은이들의 레지던스 프로그램 와서 창작하고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쉽게 말하면 거기서 에코뮤지엄처럼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문화예술 활동하고 뭐 예를 들어서 벽돌 만드는 그런 형태들을 재현하면서 문화예술거리 북경에 가면은요 789 거리인가 그 798인가요? 예전에 그 중국 군수품 만드는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데가 있어요. 여기에 근데 거기도 이제 요즘 보니까 뭐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난리인데 그 문화예술인들이 오면서 그 있는 공장을 가지고 창작 공간을 쓰고 또 식당도 있고 그게 또 지역민들은 거기서 취업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쉽게 말하면 용인 민속촌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만든 거지만 여기 같은 공간은 있는 그대로의 근대 생활 공간으로서 창작과 역사와 문화의 거리가 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같이 취업을 해서 경제 생활을 해 나가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지역에 계신 분들도 어떤 경제적인 효과도 있으니까 아파트보다는 더 낫지 않냐.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역사적인 공간을 살리면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제 결국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각 주체들이 있네요.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지역 주민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시대가 좀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고요. 처음에는 언론이나 지역에서 손해원 사태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손해원 현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한번 조금 더 인식의 변화가 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문화재와 도시재생이 병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참여고요. 지자체에서는 거점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고 그것을 문화예술인들하고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지역 주민들하고 상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현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시간을 갖고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네. 저는 항상 얘기 드리지만 기억, 최근에는 기억학도 있는데 기억에 대해서 소중한 이런 의식들이 이번 목포에서 충분히 전국적으로 이슈로 활성화됐다는 거. 그리고 최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 현상이 목포에서 문화재와 보존 또 이런 부분들이 서로 논의하고 이제는 개인이 하느냐 아니면 주민들이 하느냐 전문가가 하느냐 관이 하느냐 이런 문제점들이 다 노출이 됐거든요. 이게 목포의 이런 현상들을 가지고 광주 또 서울 또 경남 경북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좀 건전해지는 하나의 학습 효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누가 비방하고 욕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과정조차도 문화시민 또 민주시민 그다음에 인문학적인 학습의 기회를 삼아서 앞으로 조금 더 몇 년 더 지나면 더 좋은 결과들이 도출해내거든. 그때의 이 목포의 이 이야기들 사건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연구해보고 되짚어보는 그렇게 된다면 오늘의 이 상황도 우리 문화재 보존과 개발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 아닐까, 사건이 아닐까, 아주 의미 있는 이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 손혜원 사건은 최근 그동안 우리가 도시 개발과 재생 사업을 하면서 역사 문화 공간 그리고 그 기억의 공간을 어떻게 다뤄왔는지 되돌아보게 하고 앞으로는 뭐가 좀 달라져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김낙곤의 시사본색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